올케는 어차피 며느리잖아요.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어요. 이해하세요. 차갑게 내뱉는 신우이 미선의 목소리. 변호사가 읽어주는 유언장 앞에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순희 씨는 30년간 어머니를 돌보긴 했지만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였고 법적 상속인은 자녀들입니다. 전 재산은 3남매가 균등 분할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30년. 제 인생 30년이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지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형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형님도 이해하시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결국 자식들이 받는 게 맞는 거예요. 동서지영의 말에 저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럼 30년간 기저귀 갈고 죽 먹이고 밤새 간병했던 제 헌신은 뭐란 말입니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시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29세 갓 시집 와서 처음 만난 시어머니는 이미 중풍으로 쓰러져 계셨습니다. 젊은 세댁이 꿈꾸던 시댁 생활은 그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렸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가 기저귀를 확인하고 죽을 끓이고 온종일 곁을 지키던 그 시간들. 어느새 저도 58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49제 준비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처럼요. 30년 동안 명절마다 제사 때마다 제가 해왔던 일이니까요. 손에 밴 일이라 생각 없이 움직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머님도 안 계신데 나는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걸까? 오전 10시쯤 도련님이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고급 정장에 번쩍이는 시계를 찬 그의 모습을 보니 괜히 제 거친 손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뒤이어 신우이 미선이 그리고 동서지영이 들어섰죠. 지영은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오더니 부엌에서 일하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형님, 어머니 49제 음식 준비 고생 많으시네요. 우린 차라리 식당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았는데. 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생한다는 말 같지만 왠지 비꼬는 것 같았어요.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이내 도련님 대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게. 요즘 시대에 집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형수님도 나이 있으신데. 제 나이를 들먹이는 그 말투에서 저는 뭔가 다른 의미를 느꼈습니다. 마치 이제 슬슬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듯한. 남편은 그저 거실 소파에 앉아 말없이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뭐라 해도 한마디 거들지 않는 그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서글펐습니다. 당신은 내 편이 아닌가. 점심을 차려놓고 다들 식사를 하는데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 이야기라도 하며 분위기를 풀었을 텐데 오늘은 다들 입만 달싹거릴 뿐 말이 없었어요. 그 어색한 정적을 깬 건 신우이 미선이었습니다. 오빠들, 그리고 올케. 이제 슬슬 얘기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니 재산 정리 말이에요. 49제도 아직 안 지냈는데 벌써 유산 얘기라니. 저는 수저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도련님 대호가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이 말이 맞아. 어차피 할 얘기니까 49제 지나고 바로 변호사 불러서 유언장 확인하자. 어머니가 공증해 둔 거 있다며. 공증 유언장.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30년을 곁에서 모셨는데 정작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네, 어머니가 15년 전쯤 변호사 통해서 공증 유언장 만들어 두셨대요. 정확한 내용은 49제 끝나고 같이 확인하면 되고. 신우이 미선의 말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다 정해진 일이라는 듯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유언장 내용도 재산 분배도. 그런데 저만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15년 전, 그때 어머님은 아직 의식이 있으셨는데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시댁 식구들이 어머니 방에 자주 드나들었었죠. 저더러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면서요. 그때 이미 유언장을 만들었던 걸까요? 동서지영이 홍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자식들한테 상속되는 거겠죠. 어머님 재산이 꽤 되신다면서요. 부동산만 해도 몇 채나 되고. 그 말에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동산을 여러 채 갖고 계신 건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는 저도 몰랐어요. 남편도 제게 말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형님은 며느리 도리를 다 하신 거고 법적으론 자식들이 상속받는 게 맞죠. 지영의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도리를 다한 거라고.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저는 제 인생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꿈도 접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여행 가는 것도, 심지어 친정 부모님 임종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곁을 떠날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침 7시에 일어나 기저귀를 갈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리고 죽을 쓰고 약을 챙기고 밤마다 깨서 돌봐드렸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단지 며느리 도리라는 말 한마디로 정리되는 걸까요?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죠. 당신은 뭐라도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늘 그랬듯이 저는 참았습니다. 그럼 49제 끝나고 바로 변호사 부르는 걸로 하죠. 다들 시간 괜찮으시죠? 도련님 대호의 말에 신우이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빨리 정리하는 게 좋죠. 그들은 마치 장사를 정리하듯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차가운 말투 속에서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싱크대 앞에 선 제 모습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은 거칠고 머리는 희끗희끗한 58세 아줌마. 나는 도대체 뭐였던 걸까? 그때 도련님 대호와 동서지영이 나가며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재산이 생각보다 많던데 부동산만 해도 억소리 나겠어. 그러니까 형수님은 좀 서운하시겠지만 어쩌겠어. 법이 그런 걸.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운한 정도가 아니야. 이건 배신이야. 30년 동안 저를 지탱했던 건 사랑받고 싶다는 바람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바람이었어요. 순이야, 고생했다. 정말 고맙다.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49제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절에 가서 제를 올리고 오후에는 시댁 식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변호사도 함께였어요. 까만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박영자 여사님의 유언 집행을 담당한 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공증 유언장이라고 적힌 표지가 보였어요. 저는 소파 한쪽 구석에 앉아 떨리는 손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되겠구나. 남편 대수는 제 옆에 앉았지만 여전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과 신우이 미선은 테이블 맞은편에, 동서지영은 도련님 옆에 앉았어요. 모두의 시선이 변호사 손에 든 서류로 향했습니다. 그럼 유언장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영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사망 후 재산 분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는 장남 정대수에게. 둘째, 경기도 성남시 소재 상가 건물은 차남 정대호에게. 셋째,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는 막내 정미선에게. 넷째, 예금과 유가증권은 삼남매가 균등 분할한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도 제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언장은 15년 전인 2010년 3월 5일에 작성되어 공증받았으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15년 전, 그때 시어머니는 아직 중풍이 심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은 어눌하셨지만 의사표현은 가능하셨죠. 그때 이미 저를 배제하기로 결정하신 걸까요? 옳게 이해하시죠? 법적으로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어요. 신우이 미선이 말했습니다. 너무나 태연한 목소리였어요. 형님이 30년간 어머니 돌본 건 정말 고생하신 거 맞아요. 하지만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였고 법적 상속인은 자녀들입니다. 동서지영이 덧붙였습니다. 그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까지 떠올라 있었어요. 당연한 도리.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니, 그게 순이가 30년을.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고 떨렸어요. 형님, 어머니가 15년 전에 공증까지 받아두신 유언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도련님이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당신도 결국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저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저기요. 제가 30년간 시어머니를 돌봤는데 정말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법적으로 며느리는 상속 순위에 들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권이 있죠. 며느리분은 유족연금이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어머니 재산 받으면 형님한테도 뭔가 좀 해드릴게요. 그렇죠, 대호 씨? 지영이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은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뭔가 좀 해준다는 게 뭔데요? 30년치 간병비라도 줄 건가요? 제 입에서 처음으로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옳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간병비라니 가족끼리 그런 걸 따지세요? 신우이 미선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가족이라고요? 그럼 가족이 30년 동안 혼자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는 게 맞나요? 명절 때나 얼굴 한 번씩 비추고 어머니 병수발은 한 번도 안 거들면서.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지금 우리한테 따지는 거야? 우리도 바빴다고. 당신은 집에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던 거잖아. 도련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에 있었다고요? 저도 간호사 되고 싶었어요. 친구들 만나고 여행도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다 포기했어요. 친정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친정 아버지 임종도 제대로 못 지켰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이제야 울음이 터졌어요. 그래서 뭘 어쩌라고. 당신이 알아서 한 거잖아. 아무도 강요 안 했어. 동서지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그만. 남편이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한마디 말 없이 가만히 있기만 하고. 당신 어머니인데
당신 형제들인데 왜 나한테만 다 떠넘기고 이제 와서 입 다물고 있어요?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벙긋거렸어요.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지만 공증된 유언장을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님,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법이 그래요, 법이. 신우의 미선이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려 욕창이 생기지 않게 했어요. 죽을 쓰고 약을 챙기고 밤마다 깨서 돌봐드렸습니다. 제 허리는 굽었고 손은 거칠어졌고 꿈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단 한 푼의 가치도 인정받지 못한다고요? 이게 내 30년의 값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내가 형제들한테 말을 좀 해볼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15년 전에 이미 결정된 일인데. 저는 냉랭하게 대답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 있으니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이 집안에서 도대체 뭐였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30년 동안 밤마다 깨서 시어머니를 돌보던 습관 때문인지 자동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봐드릴 시어머니도 안 계시네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 혼자만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이 야속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발걸음이 저절로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30년 동안 익숙했던 약 냄새 대신 텅 빈 방의 냉기가 느껴졌어요. 병원 침대는 이미 철거되고 그 자리에는 낡은 이불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 이 방에서 제 인생 30년을 보냈습니다. 아침마다 커튼을 걷어 햇살을 들이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바닥을 닦았던 그 시간들. 시어머니는 말씀은 못하셨지만 가끔 눈빛으로 고마움을 전하셨어요. 어머님, 정말 저를 생각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시어머니의 옷장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정갈하게 개진 한복들이 보였어요. 저는 한 벌 한 벌 쓰다듬으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설날마다 시어머니께 입혀드리던 분홍색 저고리, 추석 때 입히던 자주색 치마. 옷장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때 뭔가 눈에 띄었어요. 낡은 비단 보자기 하나가 서랍 깊숙이 들어 있었습니다. 옅은 청색 비단에 항무늬가 수놓아진 아주 오래된 보자기였어요. 이게 뭐지? 보자기를 꺼내 들자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뭔가가 쌓여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었습니다. 보자기 안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이 나왔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로 가득한 노트였어요.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첫 페이지를 펼치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10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딱 3개월 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는 떨려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나 박영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쓴다. 30년 전 나는 중풍으로 쓰러졌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한결같이 돌봐준 사람은 단 한 명, 내 며느리 순이뿐이었다. 아들들은 바쁘다며 얼굴도 비추지 않았다. 딸은 명절에만 왔다가 갔다. 하지만 순이는 달랐다. 매일 아침 내 기저귀를 갈아주고 죽을 먹여주고 밤새 내 곁을 지켜주었다.
나는 말은 못했지만 눈으로 다 보았다. 순이의 허리가 굽어가는 것도, 손이 거칠어지는 것도, 눈물 흘리며 혼자 울던 모습도. 그런데 나는 15년 전 아들들의 말에 속아 공증 유언장을 만들어 버렸다. 그때는 정신이 흐릿했고 아들들이 어머니, 이렇게 해야 세금도 안 나오고 좋아요라고 해서 그냥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 3개월 전 기적처럼 내 정신이 또렷해졌다. 그날 나는 순이에게 손짓으로 펜을 달라고 했다. 순이는 놀라며 펜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나는 이 유언장을 썼다. 내 전 재산, 서울 강남구 아파트, 성남시 상가, 송파구 아파트, 그리고 모든 예금과 유가증권을 내 며느리 김순이에게 남긴다. 30년간 나를 지켜준 그 헌신에 보답하고 싶다. 만약 내 아들들이 이 유언장의 효력을 다툰다면 이것만은 기억하라. 차남 정대호는 10년 전부터 내 명의의 부동산 세 채를 몰래 자기 명의로 이전했다. 순이야, 이 유언장을 잘 간직해라.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아라. 나는 내가 고맙다. 2024년 9월 10일 박영자. 저는 노트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 헌신을, 제 고통을, 제 희생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님,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고맙다는 말이 이렇게 글로 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련님이 10년 전부터 부동산을 몰래 이전했다고.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서명도 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명의 이전이 가능했을까요?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전 공증 유언장도 이미 재산을 빼돌린 다음에 만든 거였구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이 먼저 부동산을 빼돌리고 그 다음 공증 유언장을 만들어 나머지 재산을 3남매가 나눠 갖도록 한 거예요. 애초부터 저를 배제하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보자기 안에는 유언장뿐만 아니라 다른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 계좌 내역, 그리고 시어머니가 정신이 또렷하실 때 몰래 모아두신 증거 자료들이었어요. 어머님, 이 모든 걸 준비하셨던 거군요.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단 보자기와 유언장, 그리고 모든 서류를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아야 할 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어요. 어머님, 제가 꼭 해낼게요. 제 30년의 값을, 제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겠습니다. 해가 뜨고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순이야, 어젯밤에 못 잤어? 얼굴이 왜 그래? 괜찮아요. 그냥 좀 생각이 많아서. 저는 비단 보자기를 품에 꼭 안은 채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딸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딸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금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죠. 자랑스러운 딸이지만 요즘은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봅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침 일찍 전화하시네.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간 피곤한 듯 했어요. 은지야, 엄마가 너 좀 만나야 할 것 같아. 오늘 시간 될까? 오늘요? 오후에 재판 있는데. 저녁에는 괜찮아요. 무슨 일인데요? 할머니 유산 문제랑. 좀 복잡한 일이 있어.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은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럼 저녁 7시에 엄마 집으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하루 종일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단 보자기는 안방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어요. 남편에게도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저녁 7시 은지가 도착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딸을 보니 괜히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어릴 때 제 손을 꼭 잡고 다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네요. 엄마,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유산 때문에 무슨 문제 있어요? 은지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가서 비단 보자기를 가져왔어요. 이거 할머니가 남기신 거야. 보자기를 펼치자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친필 유언장을 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엄마, 이게 진짜 할머니가 쓰신 거예요? 응.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쓰신 거야. 그날 할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셔서 나한테 펜을 달라고 하시더라고. 은지는 유언장을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었습니다. 변호사답게 매우 신중한 표정이었어요. 날짜도 있고 서명도 있고. 엄마, 이거 친필 유언장이에요. 법적 효력 있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남 삼촌이 10년 전부터 부동산을 몰래 이전했다는 내용도 있네요. 이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할머니가 서명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명의 이전이 가능했겠어요? 은지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모시는 엄마의 고생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딸이니까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는 다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기저귀 갈아드리고 밤새 간병하시느라 저한테 신경도 못 쓰셨잖아요. 친정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엄마는 할머니 곁을 떠날 수 없어서 장례식도 제대로 못 가셨잖아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나 얼굴 한번 비추고 이제 와서 유산은 다 자기들이 받겠다고요? 그것도 부동산을 미리 빼돌리고요? 엄마,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은지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친필 유언장은 공증 유언장보다 나중에 작성됐어요. 민법상 유언은 최후에 작성된 것이 우선해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진짜 의사는 이 친필 유언장에 담긴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로 싸울 수 있다는 거니? 네, 엄마.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은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유언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우길 수도 있어요. 법정 싸움이 길어질 거고 힘들 거예요. 저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나는 내 30년의 값을 증명하고 싶어.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아.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이번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제가 엄마의 변호사가 되겠어요. 그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은지는 법무법인에서 관련 판례를 찾아보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우리는 시댁 식구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고 박영자 여사의 친필 유언장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공증 유언장보다 후에 작성되어 법적 효력이 우선함을 알립니다. 또한 정대호 씨의 불법 부동산 명의 이전건에 대해 조사를 요청합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도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유언장을 위조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게 분명했어요. 위조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그리고 도련님, 10년 전 부동산 명의 이전건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건 어머니가 허락하신 거예요. 중풍으로 말도 못하고 서명도 못하는 상태에서요. 법원에서 확인해보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은지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밤 남편 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야, 정말 동생들이랑 법정까지 갈 거야? 네. 이번엔 끝까지 갈 거예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할 세 채의 부동산이 모두 10년 전부터 차례로 도련님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첫 번째 부동산은 2015년 3월, 두 번째는 2016년 7월, 세 번째는 2018년 12월에 명예 이전됐어요. 은지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2010년에 이미 중풍으로 의사표현이 거의 불가능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고 인감날인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럼 이게 전부 불법이라는 거니? 네, 엄마. 명백한 문서 위조예요. 할머니의 인감 도장을 몰래 사용한 거죠. 은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부동산 거래를 담당했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기록을 확인했어요. 법무사 기록을 보니 거래 당일 할머니는 직접 오지 않으셨대요. 작은 아빠가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서 못 오신다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져왔다고 해요. 위임장까지 위조했다는 거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도련님은 말 못하는 어머니의 재산을 조금씩 빼돌렸던 거예요. 은지는 계속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의료 기록도 떼어봤어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할머니는 계속 입원 중이셨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의사소견서에도 의사표현 불가, 서명 불가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엄마, 혹시 당시에 작은 아빠가 할머니 방에 자주 들락거렸던 거 기억나세요? 응. 그러고 보니 그때 대호가 서류 가방을 들고 자주 왔었어. 나한테는 어머니 재산 관리 때문에 은행 서류 좀 받아야 한다고 했었지. 그때 인감 도장을 몰래 가져갔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서명을 위조했겠죠. 은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며칠 후 은지는 도련님 상대로 부동산 명예 이전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형사 고소장도 제출했어요.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였습니다. 소장이 접수되자 시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동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남편을 고소까지 했다고요? 불법으로 재산을 빼돌렸으니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죠. 불법이라니요. 어머니가 허락하신 거라고요. 중풍으로 말도 못하고 서명도 못하는 분이 어떻게 허락을 해요? 의료 기록 다 있어요. 동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누이 미선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옳게,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법정까지 가면 우리 가족 망신이에요. 30년 동안 가족처럼 대해주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세요? 알고 계셨죠? 도련님이 재산 빼돌리는 거. 나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 대수도 괴로워했습니다. 순이야, 내 동생을 고소까지 하는 게 맞아. 그래도 가족인데. 당신 동생은 10년 동안 당신 어머니 재산을 몰래 빼돌렸어요. 그것도 말 못하는 어머니의 인감을 위조해서요. 당신은 그걸 알고도 방관했고요. 나는 몰랐어. 몰랐어요? 15년 전 공증 유언장 만들 때 당신도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미 도련님이 재산을 빼돌렸다는 걸 알았을 텐데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나약했어. 그 고백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정에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나왔어요. 도련님은 변호사를 대동했고 시누이도 함께였습니다. 조정위원 앞에서
도련님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차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구두 약속하셨습니다. 단지 절차상 문제가 있었을 뿐이지 불법은 아닙니다. 은지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구두 약속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그리고 고인은 2015년 당시 이미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의료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인감 도장을 몰래 사용해 문서를 위조한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료 기록상 고인이 2015년부터 의사 표현이 불가능했다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절차적 정당성의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명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빼돌린 게 어머니를 위한 거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어머니 곁을 단 하루도 떠나지 않았어요. 명절 때나 얼굴 비추던 당신이 어머니가 말 못하는 걸 이용해서 재산을 빼돌렸잖아요.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고 본격적인 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은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가족이 법정에서 서로를 고발하는 이 상황이 정말 옳은 걸까요? 그래도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 30년의 값을 증명하는 싸움이니까요. 소송이 본격화되자 시댁의 공격도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 앞에 시댁 식구들이 몰려왔어요. 도련님, 동서, 시누이까지. 세 사람은 대문 앞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김순이, 나와봐. 우리 어머니 재산 가로채려고 유언장까지 위조했어. 동서지영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어머니 학대하고 재산만 노린 년.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학대라니,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학대했다는 건가요? 남편 대수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동네 사람들 다 나왔잖아. 형님도 속았어요. 저 여자가 어머니 재산 탐내서 유언장 위조한 거라고요. 도련님이 남편을 밀쳤습니다. 위조가 아니라니까. 어머니가 직접 쓰신 거야. 남편이 반박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중풍으로 글도 제대로 못 쓰시는데 어떻게 유언장을 써요? 다 조작이에요. 동서가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필적 감정 의뢰했는데 유언장 글씨가 어머니 필적이랑 많이 다르대요. 필적 감정.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손이 떨렸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장 글씨가 예전 필체와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은지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작은 아빠가 필적 감정을 의뢰했대. 어떡하지? 엄마, 걱정 마세요. 필적이 다른 건 할머니가 중풍으로 손이 떨렸기 때문이에요. 의료 기록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해요. 오히려 그 떨림이 진짜 할머니가 쓰신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은지의 말에 조금 안심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슈퍼에 갔더니 주인 아줌마가 수군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 탐내서 유언장 위조했다면서. 에이, 그럴 리가. 30년 동안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아니, 그게 다 재산 때문이었던 거 아니야? 겉으로만 착한 척한 거지. 제가 물건을 사려고 다가가자 아줌마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 어색한 침묵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순희 씨,
요즘 시댁이랑 문제 있다면서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도 며느리 입장이니까 순희 씨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 양보하는 게. 양보하라고요? 30년을 양보하며 살았는데 또 양보하라고요? 김 여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걱정돼서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후 동서는 동네 부녀회까지 찾아가서 제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그런데 형님이 유언장을 위조해서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해요. 우리 가족은 너무 억울해요. 부녀회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장 보러 가면 사람들이 피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서도 고립되었습니다. 남편 대수는 형제들과의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정말 끝까지 가야 해. 이렇게 싸우면 우리 가족이 다 망가져. 가족이요? 당신 동생들이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나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했잖아요. 그래도 가족인데 조금 양보하면 안 돼? 또 양보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신도 결국 그쪽 편이구나. 아니야, 나는. 됐어요. 이제 당신 말 안 들을 거예요. 나 혼자서라도 끝까지 갈 거예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칼날을 겨누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남편마저 제 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구나.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해요. 딸의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건 제 30년 인생의 값을 증명하는 싸움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은 퀭하고 얼굴은 수척해졌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끝까지 해낼게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비단 보자기를 꺼내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친필 유언장을 다시 읽었어요. 순이야,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아라. 나는 내가 고맙다. 이 한 줄이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법정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법정 날이 밝았습니다.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맑은 가을날이었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무거웠어요. 은지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법정 복도에는 시댁 식구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동서, 신우이,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까지. 남편 대수는 저희 쪽에 앉았지만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피고인 정대호 출석하셨습니까? 판사가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상대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가 제시한 이른바 친필 유언장은 위조된 것입니다. 필적 감정 결과 고인의 기존 필체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은지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고인은 2024년 당시 중풍으로 손 떨림 증상이 심했습니다. 의료 기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필체가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오히려 그 떨림이 고인이 직접 쓰신 증거입니다. 은지는 시어머니의 의료 기록을 제출했어요. 이 의료 기록을 보시면 고인은 2024년 9월경 일시적으로 의식이 회복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서도 첨부했습니다. 환자가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은지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원고가 30년간 작성한 간병 일지입니다. 은지가 두꺼운 노트 여러 권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매일 기록했던 일지였어요. 아침 7시 기상, 기저귀 교체, 아침 식사 준비, 약 복용 시간, 자세 변경 시간, 밤에 깬 횟수. 모든 것이 30년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고의 헌신을 증명합니다. 판사가 일지를 펼쳐봤습니다. 30년치 일지는 엄청난 분량이었어요.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은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 정대호가 불법으로 명예 이전한 부동산 관련 서류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거래 서류가 제출되었어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고인 명의의 부동산 세 채가 피고의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인은 당시 중풍으로 의사 표현이 불가능했습니다. 의료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피고는 고인의 인감 도장을 몰래 사용해 명예 이전을 했습니다. 도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피고 정대호, 변명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허락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인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어떻게 허락을 받았습니까? 도련님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원고 김순희 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29세에 시집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중풍으로 쓰러져 계셨어요. 젊은 나이에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꿈을 접고 30년간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여행도 못 갔어요. 친정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친정 아버지 임종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곁을 떠날 수가 없었으니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명절 때나 얼굴 비추고 저더러 며느리 돌이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어머님을 사랑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유산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30년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어머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 헌신을, 제 사랑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장을 남기신 겁니다. 비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이 보자기에 어머님은 유언장을 싸서 제게 주셨어요. 순이야, 고맙다고 쓰셨어요. 저는 그 한마디를 평생 기다렸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도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피고 측에서 추가 변론 있습니까? 상대 측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이 고요해졌어요. 첫째, 원고가 제시한 친필 유언장은 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의료 기록과 필적의 떨림 정도, 그리고 작성 경위가 모두 합리적으로 설명됩니다. 둘째, 친필 유언장은 공증 유언장보다 후에 작성되었으므로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최후 유언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고인의 전 재산은 원고 김순희에게 상속됩니다. 셋째, 피고 정대호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불법으로 명예 이전한 부동산 세 채는 원상 복구하며 피고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30년간의 헌신은 그 어떤 혈연보다 무겁습니다. 이 재판부는 원고의 희생과 사랑을 인정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제 30년이 드디어 인정받았습니다. 은지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엄마, 해냈어요. 엄마가 이겼어요.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남편 대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뒤늦은 사과였지만 저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만 밀려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부동산 3채, 예금, 육아증권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도련님이 불법으로 이전했던 부동산도 제 명의로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재산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 30년의 헌신이 인정받았다는 것이었어요. 법원 판결문에 쓰인 그 한 줄. 30년간의 헌신은 그 어떤 혈연보다 무겁습니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 한 채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작은 요양원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원이었어요. 이 돈으로 좋은 일에 써주세요. 그리고 저 여기서 자원봉사 할 수 있을까요? 요양원 원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원봉사요?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하시면서요? 네. 저는 30년간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도 돌보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29세에 접었던 간호사의 꿈. 58세가 된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3번. 저는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순희 씨, 고마워요. 덕분에 오늘 하루가 따뜻했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다는 말.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이제는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 대수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판결 이후 남편은 변했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이야,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나는 너무 나약했어. 형제들 눈치만 보고 정작 제일 소중한 내 편은 들어주지 못했어.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알아.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게. 내 편이 될게. 남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요. 제 인생은 제가 살 거예요. 그래. 내 인생 살아. 나는 그냥 옆에서 지켜볼게. 그 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과는 연락을 끊었어요. 도련님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시누이 미선은 법정에서 패한 후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딸 은지는 제 곁에 더 자주 오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여행 갈래요? 엄마 평생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봤잖아요. 여행? 나 같은 할머니가 아니라 58세 아줌마예요. 아직 젊어요. 같이 제주도 갈까요? 은지의 제안에 저는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다를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30년 동안 시어머니 방에 갇혀 지내며 보지 못했던 세상이 이렇게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은지와 함께 시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산자락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비석 앞에 꽃을 놓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해냈어요. 어머님이 남겨주신 유언장 덕분에
제 30년이 인정받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쓸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고 하셨죠? 저도 고마워요, 어머님. 어머님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겠어요. 29세에 포기했던 꿈을 58세에 다시 시작했어요. 늦지 않았더라고요. 은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엄마는 제 영웅이에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58세.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인생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요. 30년간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 사는 겁니다. 제 손을 보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이 손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지 기대되었어요. 요양원 어르신들을 돌보고 딸과 여행을 다니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어머님, 잘 지켜봐 주세요. 제 인생, 이제 시작입니다. 바람이 또 한 번 불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그래, 잘하고 있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행복해. 5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석양 속을 걸어가는 우리 모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그 그림자는 이제 시작하는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